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병원에서 21일 동안 누워있는 사이 아들은 내 집을 사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말했죠. 이제 여긴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돌아오지 마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쓰려무나. 그리고 일주일 후,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모두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병원 퇴원 서류가 바스락거릴 때쯤 택시는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회반죽 장식과 묵직한 참나무 대문이 있는 성북동의 오래된 양옥집. 오래전 남편 김진우와 함께 수십 년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저녁마다 소중히 니스치를 하던 곳이었죠. 21일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이 겹쳤고 고열과 주사에 시달리며 삶이 저를 비껴가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지쳤지만 집에 간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장미덤불은 몇 년 전 제가 직접 심은 것인데 3주 만에 엉망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전지가위와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이 필요해 보였죠. 사모님, 짐 들어드릴까요? 기사님이 제 지팡이를 힐끗 보며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문 앞까지만 부탁해요. 병원의 건조한 공기 탓에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중 나올 텐데 우리가 현관계단에 채 닿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턱에는 제 유일한 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내내 그리워하며 상상했던 그런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냉담함, 거리감, 그리고 무언가 사무적인 태도. 어머니 목소리마저 얼굴과 어울리게 평탄하고 낯설었습니다. 아들의 어깨 너머로 거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며느리 유라,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 낯선 두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본 적 없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라의 부모님, 최 회장과 윤 여사였죠.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저는 위쪽 계단에 멈춰 서서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서지도 않았죠. 오늘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는 제게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이 집은 이제 어머니 소유가 아니에요. 찬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바람 때문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제 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는 흥분하지 않으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야. 뭐가 변했다는 거니? 기사님은 긴장감을 감지하고 제 작은 가방을 발치에 내려놓더니 차마 바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을 쥐어주며 택시가 어서 코너 너머로 사라지지 않기를 문득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가 전부 처리했어요.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라 부모님께서 서울로 급히 이사 오셔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서류는 다 서명됐어요. 어머니,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해요. 무슨 서류?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난 아무것도 서명 안 했어. 위임장이요. 아들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당혹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호한 뿐이었죠. 기억나세요? 수술 전에 공증사무소에서요. 의료 결정이랑 재산 문제에 관한 거요. 그 말의 의미는 한참 뒤에야 와 닿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을 얻어맞았을 때처럼요. 저는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가져온 두꺼운 서류 뭉치였죠. 마취와 혹시 모를 합병증만 생각하던 그날, 저는 글자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첫 장 외에는 읽어보지도 않을 만큼 아들을 믿었습니다. 네가 날 속였구나.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에 비해 그 말은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느새 민준의 곁에는 잘 차려입은 유라가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바로 그 정중한 단호함을 지닌 채로요. 그녀의 귓가에는 제 에메랄드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은혼식 때 남편 진우가 선물한 것이었죠. 그녀는 마치 다툼을 피하려는 듯 타인에게 짓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개인 물품은 상자에 담아서 차고에 두었어요. 주소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 거실에서 그녀의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키가 크고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버릇이 있었죠. 윤 여사는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달라서요. 라는 표정을 영원히 짓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평방미터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죠.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입니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유감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명확하게 설명하더군요. 소유권 이전은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이라.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아무것도 서명 안 했어요. 어떤 계약서도요. 서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니 제 결정만으로 충분했어요.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유라가 목소리에 꿀을 바른 듯 끼어들었습니다. 이 집은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힘들어요. 민준 씨가 이미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요. 여기 더는 오지 마세요. 저희가 짐은 가져다 드릴게요. 최종 결정입니다. 저는 지팡이에 기댄 채 서서 제가 키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마다 해님달님을 읽어주던 소년. 비 오는 날 고집스럽게 운전을 배우던 10대. 그의 학비를 대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 하던 내 아들. 지금 제 앞에는 그의 얼굴을 한낯선 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잖아.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 역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울음이나 애원으로 향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메어오는 그런 감정도 아니었죠. 오히려 차가운 물이 조용히 차오르며 저를 진정시키고 오래되고 검증된 명료함을 수면 위로 밀어 올리는 듯했습니다. 예전에 은행 감사팀에서 미심쩍은 거래를 검토할 때에 바로 그 명료함이었죠.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마음껏 즐기렴. 그들은 제가 왜 소리치지 않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당혹감은 이 모든 재앙의 대가로도 충분할 뻔했습니다. 거의 그럴 뻔했죠. 저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던 택시는 마치 물가에 남겨진 구명 튜브처럼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그건 나중에 서류를 가지고 소란스러운 장면 없이 조용히 처리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서연아, 플랜 B, 지금. 화면은 거의 즉시 답장을 반짝였습니다. 알았어. 몸 조심해. 지금 갈게.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무릎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긴장과 먼 길 때문에 관절이 쑤시고 다리가 떨렸지만 잠시 눈을 감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21일 동안 저는 저를 배신한 몸과 싸웠고 돌아와서는 어떤 상처보다도 오래가는 곳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들,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이미 다 끝난 일. 그들은 저의 즐기렴이 항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떠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오래된 골목에 움푹 팬 곳을 능숙하게 피하며 물었습니다. 광화문 쪽으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전화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차창밖의 도시는 그대로였습니다. 축축한 3월의 빛, 배수로의 물, 드문드문 보이는 행인들. 하지만 세상에는 한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문턱에서 제가 알던 민준이는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속도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서연이의 메시지 옆에 확인 표시가 뜨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분노 없는 평온한 미소였죠. 어떻게 하는지 다시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사실을 모으고 서류철에 정리하고 동정심과 결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 택시는 한강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지팡이 손잡이를 꽉 쥐고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물은 맑은 정신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만큼 충분한 명료함이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저는 조용한 레지던스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설탕도 카펫도 없는 그저 깨끗한 곳이었죠. 새 침구, 주전자, 그리고 서류를 펼쳐놓기 편한 책상,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그 편이 흔적도 남지 않고 아는 사람을 통해 쓸데없는 질문을 받지 않을 테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코트를 벗자 엉덩이가 쑤시는 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가장 먼저 가방에서 낡은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수상한 거래를 조사할 때 쓰던 바로 그 노트였죠. 날짜, 금액, 출처, 용도, 주도자, 수혜자. 제가 오늘 있었던 지배드리지 않음과 위임장 사건을 정성스럽게 거의 의식을 치르듯 기록하고 있을 때 문에서 조용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언제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도 힘든 재판이 끝난 후에도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팔꿈치에 가방을 거는 동작은 마치 항상 반발짝 앞서가는 사람처럼 재빨랐습니다. 우리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제가 은행 감사팀으로 갔을 때 그녀는 법조계로 갔고 그 이후로 우리의 공통된 직업적 두려움,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여러 번 우리를 구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문턱을 넘자마자 물었고 저를 안으며 제 엉덩이 쪽을 조심스럽게 피해 손을 둘렀습니다. 마치 한 번의 접촉으로 고통을 읽어내는 것 같았죠. 서는 건 제법 괜찮아.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나머지는 하나씩 맞춰가야지. 그녀는 코트를 벗고 곧바로 책상 위에 휴대용 스캐너와 노트북, 서류철 몇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핵심부터 시작할게. 그녀가 서류철 하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 이 집은 남편분의 유언대용 신탁 재산이야. 공동 수탁자의 서명 없이는 어떤 처분도 불가능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야.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해서 등기소에서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게 돼. 이게 첫 번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 언저리라도요. 두 번째. 서연이가 투자계좌 거래 내역서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내 자산에서 5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어. 총 3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야. 수취인은 네가 모르는 유령 회사들이고 서명은 네 이름으로 된 공인인증서로 되어 있어. 저는 출력물을 받아들고 익숙하게 날짜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익숙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접속했는가? 어떤 IP에서? 어떤 인터넷 뱅킹을 통해? 누가 거래를 승인했는가? 내가 항생제와 진통제를 맞던 시간과 겹치지는 않는가? 집뿐만이 아니었구나.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계좌만 정리한 게 아닐까봐 걱정이야. 서연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바로 최 회장 일가 이름을 조회해봤어. 서울에서 그들 컨설팅 회사에 대한 불만 신고가 있더군. 이상한 부동산 거래 방식, 사전 승인된 대출, 입맛에 맞는 감정평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게 사라졌지. 그리고
며느리 유라는 세 군데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서류상 흔적만 남기고 회사는 감독기관의 지적과 함께 폐업했어. 우리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공통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말을 믿지 마라. 돈의 흐름을 보라. 그들은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하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 그렇게 생각하게도.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동감이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지 말자. 먼저 모든 걸 기록하는 거야. 거래 내역, 위임장, 내 통화 기록, 증인, 사진, 누가 언제 내 집에 있었는지. 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동시에 은행에 자료 요청을 할게. 너는 실마리가 될 만한 모든 걸 기억해내. 비밀번호, 누가 물어봤는지, 누가 서명할 서류를 가져왔는지, 누가 재촉했는지. 저는 다시 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40살 때 남편과 함께 지인의 기막힌 사기 수법을 처음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천천히 큼직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날짜, 참석자, 오간말, 말투. 기억은 변덕스러운 것이지만 세부 사항이라는 못으로 고정하면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아들. 잠시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최근에 내 서류에 관심을 보였어.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조심스러운 관심이었지. 내 옛날 인맥이나 은행일에 대해서도 묻고, 유라는 보험이나 계좌 접근 권한에 대해 물었어. 그럼 오래전부터 판을 짜고 있었던 거네. 서연이가 확신에 차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수술을 기회로 삼은 거고, 집에 신탁 관련 서류 원본은 남아있어? 서재 금고에 안에서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있었는데 괜찮아. 서연이는 어느새 조용히 타온 뜨거운 차 한 잔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실마리도 우리가 잡아당길 거야. 내일 배달 서비스 출입 시간 기록이랑 아파트 CCTV 영상부터 요청할게. 누군가 서류철을 들고 날랐다면 흔적이 남았을 거야.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사건들을 구술하면 그녀는 타이핑하고 표현을 다듬고 나중에 법정복도에서 형식적인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즉시 관련 법조항을 찾아 넣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박선영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끈적한 수렁 같은 거래에도 코를 박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시절에 저 말입니다. 숫자는 제대로만 접근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손에 있는 모든 자료를 파일별로 정리했을 때 서연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경제범죄수사팀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낼게. 차분하게 일할 시간이 있을 거야. 중요한 건 흔들리거나 가족끼리 이야기로 풀자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가족끼리는 오늘 현관에서 충분히 겪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서류대로 하는 거야. 저는 전화벨 소리도 메시지 알림도 보고 싶지 않아 휴대폰을 꺼두었지만 손은 습관처럼 저절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악이라도 품은 듯 화면이 번쩍 켜졌습니다. 새 메시지가 도착했죠. 어머니, 투자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남은 돈을 어머니 요양비로 옮겨야 해요. 급해요.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짜증과 함께 전문가다운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침묵, 초조하게 만들어야지. 서두를수록 사소한 실수를 더 많이 할 테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게 내려놓고 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팠고 씁쓸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맑은 정신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지. 화면이 보란 듯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답장 좀 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일 우리는 법원과 자료 요청으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서두르는 곳, 그들이 왜 지금 당장 내 비밀번호를 필요로 하는지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아침은 짧은 대화와 긴 출력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동이 트자마자 나타나 책상 위에 커피와 노트북을 놓고 모든 집주인에게 익숙한 부동산 등기부등본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 동네 것이었죠. 봐.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집 3채가 팔렸어. 매수인은 모두 동일한 법인 태민 인베스트. 그리고 이 집은 제가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거래 진행 중. 일주일 전에 가계약금이 오갔어. 제가 수십 년간 살아온 이웃 동네가 갑자기 다른 층위를 드러냈습니다. 담장과 라일락이 아닌 서류와 도장이었죠. 어떤 집은 현장 확인 없이 팔렸고, 어떤 집은 담보대출이 껴 있었고, 어떤 집은 연로한 어머니의 위임장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완벽했습니다. 회색지대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깨끗하게 서류를 꾸미는 방식 그대로였죠. 계속 가보자. 서연이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우리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신청서가 2주 전에 제출됐어. 네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야. 주택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제안이야. 저는 건축가는 아니지만 돈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암산으로 견적을 내는 법을 알게 됩니다. 주거지를 상업지로 바꾸면 땅값은 몇 배로 뜁니다. 겁먹은 사람들한테 싸게 사서 부지를 합치고 구의회에 압력을 넣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역 전체를 되팔 때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의 벽에 걸린 가족 사진과 부엌 서랍 속 요리법을 간직한 사람들이 산다는 사실만 있는다면 참 아름다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본부가 필요했던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집을 본부로 삼았고, 정확해. 서연이가 다른 파일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그림 조각이 있어. 내 은행 대여금고 출입 기록이야. 수술 이틀 후에 위임장으로 접근 권한이 신청됐어. 두 사람이 같이 왔고 CCTV 기록도 있어. 민준이와 유라. 가져간 건 부동산 권리증 원본들이야. 내 유언대용 신탁정관, 집문서, 그리고 서류 봉투 몇 개. 그 문장에서 몸이 싸늘해졌습니다. 마치 서재 창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요. 그들은 저를 길거리로 내쫓은 것뿐만 아니라 제 금고에서 지난 몇 년간 제가 조심스럽게 지켜온 의미 자체를 꺼내간 것이었습니다. 좋아. 잠시 침묵 끝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공증인이랑 신탁회사를 통해 사본을 재발급받고 원본은 분실 신고하면 돼. 계속 가보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가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독기관에 아는 분이 있는데 몇 년째 불법 브로커들을 추적하고 있어. 그분이 유라랑 최 회장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내줬어. 다른 사건 때문에 확보한 이메일 아카이브 사본이야. 내용은 전부 애매모호해. 우리 고객들, 운영센터, 기회의 창, 그리고 소름 돋는 한 문장이 있었어. 망설이지만 기울고 있음. 수술은 예정된 것이고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됨. 타임라인을 앞당긴다. 타임라인이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서 유일하게 이질적인 단어였고 그래서 더욱 역겨웠습니다. 예정된 수술. 내 회복이 마치 일정표의 한 항목처럼 이 모든 걸 빨리 처리하려면 시작 자금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저는 순전히 직업적인 관점에서 물었습니다. 초기 계약금, 자잘한 뇌물, 감정평가사, 조력자들, 법무사들, 서연이가 어림잡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억 원은 필요했겠지. 그리고 누구한테 빌리는 게 가장 편할까?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자기 가족한테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계좌에서 이체된 돈, 이상한 매매를 한 이웃들, 구의회에 제출된 신청서.
저는 최근 몇 달간 유라가 어떻게 은근슬쩍 제일 주위를 맴돌았는지 기억해냈습니다. 보험은 어디서 갱신하는 게 좋을까요? 원본 서류를 집에 두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대신 공증사무소에 다녀올게요. 그때는 그게 배려처럼 보였지만 이제 보니 물류관리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저는 분노 대신 차갑고 믿음직한 일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해. 거래 내역, 출입 기록, 대여금고, 대화 내용, 날짜와 동선. 법원에 부동산 등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동네 CCTV 영상을 요청할 거야. 그리고 저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집 서재로 돌아가야겠어. 서연이는 눈썹을 치켜떴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동과 결정을 혼동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모하게 굴지 마. 상황을 판단해보자. 상황은 저절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유라는 목요일마다 미용실에 갑니다. 저녁 약속을 위해 항상 머리를 하죠. 그녀의 부모님은 늘 모델하우스 구경을 다닙니다. 민준이는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고요. 그의 일정표는 초대장으로 가득 차서 진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안업체는 아직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오래된 집이 감옥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을 테고요. 부엌으로 통하는 연문. 제가 말하자 혀가 저절로 익숙한 단어들을 내뱉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서두르느라 잠금 장치를 내리지 않았어. 우리는 1시간 동안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마스크를 쓰거나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의 경우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디를 누를지, 상대를 너무 일찍 놀라게 하지 않으려면 어느 시점에 소송을 제기할지 어른들처럼 계획을 짰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서연이는 가방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비상벨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줄게. 한 번만 누르면 나와 담당 형사에게 위치 정보가 전송돼. 만약 힘으로 설득하려 들면 맞서지 말고 눌러. 저는 열쇠고리를 받아들고 제가 희생자가 아니라 마침내 다시 도구를 손에 쥔 어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문턱에서 덧붙였습니다. 민준이에게 답장하지 마. 걱정하는 척 담요를 끌어당길수록 그가 어디로 서두르는지 더 명확하게 보일 거야. 그녀 뒤로 문이 닫히자 저는 불을 끄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집안인 집의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복도의 발소리, 제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소란스러운 장면이나 스캔들이 아닌 내 서재에서의 조용한 녹음과 판사의 가처분 결정서에 찍힐 반듯한 서명에 관한 날. 저는 가방에 신분증, 열쇠, 얇은 녹음기를 챙겨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다가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세부사항이 떠올랐습니다. 제 휴대폰은 민준이와 가족 계정으로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 위치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네트워크에서 로그아웃하고 위치 서비스를 껐습니다. 그리고 혼자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익숙해졌다면 내일은 놀라게 될 거야. 택시는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부탁했고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지팡이에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들이 보도를 따라 호스를 끌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도시의 평범한 아침, 단지 제 안에서만 조용한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날, 집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과 거의 사용하지 않던 좁은 쪽문을 지났죠. 그곳에서는 항상 축축한 흙냄새와 사과나무 껍질 냄새가 났습니다. 여름비가 내리면 투명한 막처럼 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연문 잠금 장치는 정말로 내리지 않았더군요.
열쇠는 민준이가 10대 시절 영화를 보고 몰래 들어오던 그 시절처럼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익숙한 부엌으로 들어서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서재에서 들려왔습니다. 남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가식적인 침착함이 묻어나는 자신감 있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회장이었죠. 두 번째 목소리는 더 젊고 초조하며 말을 끊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나지막이 말했지만 문설주에 기대기만 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퉁이 집은 금요일에 마무리 짓습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구역의 40%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할머니 자금은요? 두 번째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은행 계좌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깨끗하고 빨랐죠. 서류는 우리 손에 있고요. 저는 이 위태로운 정보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숨쉬는 것조차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 손가락 아래로 녹음기의 가벼운 직사각형이 느껴졌습니다. 녹음은 계단에서 미리 켜두었고 지금은 작은 불빛이 켜져 있는지 손끝으로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신청서, 위원회 회의, 과제를 이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몇 마디가 더 오갔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마치 내 집인 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지 화면. 남편의 책상에 앉아있던 최 회장, 창가에 서 있던 낯선 남자, 둘 다 마치 시각적 오류라도 본 듯 저를 쳐다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제가 지팡이를 짚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서재에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군요.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재빨리 다정한 놀라움의 가면을 찾아 썼습니다. 박 여사님, 예상치 못했군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문으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당신들이 손님으로 있는 이 집에 바로 그 문으로요. 젊은 남자는 출구 쪽으로 움찔했지만 최 회장은 마치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꾸중하는 학생을 제지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찬장으로 다가가 보통 공과금 고지서가 들어있던 아래쪽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서재의 침묵과 제가 말하는 동안에 그들의 눈빛뿐이었습니다. 물론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시겠죠.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거래에 제 은행 명의를 사용한 건 그건 연로한 친척을 돕는 것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에게서 정중함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넓은 어깨에서 망토가 떨어지듯 빠르고 거의 아름다울 정도였죠. 증거가 없을 텐데요. 그가 잘라 말했습니다. 설령 있다 한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당신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당신 아들 말을 믿을까요? 박 여사님, 제가 경비원을 부르기 전에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말이 딱 한 가지는 맞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임을 알리는 빨간 점이 보이도록 화면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얻은 거고요. 그는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남자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제 팔뚝을 파고들었고 지팡이는 카펫 위로 쓰러지며 엉덩이에 통증을 일으켰지만 휴대폰을 쥔 손은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에 서연이가 설치해준 앱의 커다란 버튼을 더듬어 누르는 데는 1초면 충분했습니다. 긴급 호출 전송됨. 화면이 깜빡였고 저는 문득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내놔. 그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으르렁거리며 다른 손을 제 주머니로 뻗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뭘 어쩌시려고요? 저는 그의 목소리가 집안에 마치 리놀륨 바닥에 떨어진 접시 소리처럼 울려 퍼지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 집 서재에 있는 노부인을 때리기라도 하시게요? 그 다음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3개 닫혔습니다.
문틈으로 커다란 글씨가 쓰인 조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사팀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엄격하고 단호하며 소리치지 않는 목소리. 최 회장의 손은 저절로 풀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서재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 팀장과 이 형사였죠. 저는 서류를 처리하며 사무실과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업적인 절제,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선영 여사님? 강 팀장이 거리를 유지하며 혹시 밀쳐질 수 있는 구역 밖으로 저를 시선으로 이끌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재미있는 걸 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녹음 파일이요. 이 형사는 이미 최 회장의 손에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사관 한 명은 벽을 따라 걸으며 모든 것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두 명이 더 있었죠. 짧은 지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게 의자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무릎에 떨림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에서 또 다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지만 분명했죠. 손님이 온 것 같군요. 강 팀장이 수사관에게 고갯짓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벽에 걸린 거울에 익숙한 머리 모양과 긴 어깨끈이 달린 가방이 비쳤습니다. 유라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가 나고 유라가 들어섰습니다. 복도에 커다란 글씨가 쓰인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한 채로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적나라한 당혹감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강 팀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변호사를 부르겠어요. 그녀는 이미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잘라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을 듣기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유라의 시선이 저를 훑고 제 손에 들린 휴대폰과 녹음 중인 빨간 점에 꽂히더니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이었군요. 그녀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꾸민 짓이죠. 나는 서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불렀을 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서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최 회장은 이미 서재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보좌관은 벽에 기댄 채 두 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사무적인 침묵, 발소리, 증거물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봉인 스티커가 붙는 소리만이 퍼졌습니다. 저는 문 옆 의자에 앉아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엉덩이는 욱신거렸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언제나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 커피, 그리고 셔츠에서 나는 풀냄새인지 깨끗한 서류철 냄새인지 모를 냄새. 저는 강 팀장과 이 형사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휴대폰, 녹음 파일 사본이 담긴 USB, 그리고 거래 내역 출력물이 놓여 있었죠. 서연이가 거의 바로 도착해서 제게 물 한 잔을 밀어주고 서류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조서 작성을 마친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금융 서류와 함께라면 법원의 주택에 대한 등기 절차 중지 및 자산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이미 올라갔고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저는 미뤄뒀던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영장을 가지고 댁으로 돌아가서 전체 압수수색을 진행할 겁니다. 최 씨 부인은 그는 성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위해 소환할 겁니다. 아드님에 대해서는 그는 지시사항보다 부드럽게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담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판사님이 서명했어. 집에 대한 가처분과 계좌 동결 조치가 내려졌어. 마치 가슴 위에 놓인 뜨거운 판자가 몇 센티미터쯤 들어 올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구원은 아니었지만 숨 돌릴 틈은 되었죠. 저도 거기 있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실 때요. 그건 제 집이에요.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강 팀장은 이 형사와 시선을 교환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맞은편 차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개입하지 마시고 제발 무모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저녁 무렵 우리 골목은 보기 드물게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맞은편 눈에 띄지 않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 창문은 살짝 열어두었죠. 겉으로 보기에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처마, 회반죽 장식, 낡은 단풍나무. 하지만 저는 이미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어디에 서류철이 숨겨져 있는지, 어디에 USB를 감췄는지, 내 신탁 서류를 어디에 처박아 뒀을지 보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강 팀장이 무전으로 물었고 모퉁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차 2대와 미니밴 1대가 나타났습니다. 재킷을 입은 사람들이 소란 없이 일사불란하게 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유라였습니다. 미용실에 다녀와 머리는 정돈되어 있었고 비싼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굴 찾으시죠? 하는 거만한 눈빛이었고 그 다음에는 뭘 찾는지 알겠군 하는 눈빛. 마지막으로는 어떻게든 지켜내야지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게는 뜻밖에도 민준이가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일정표에 적힌 것보다 일찍 온 것이었죠. 연방.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가 황급히 고쳤습니다. 실례지만 검찰청에서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 거죠? 법원 영장입니다. 이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서류 및 전자기기 압수, 휴대폰은 치워주십시오. 유라는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시선은 차창 그늘 속에 있는 제 모습을 포착했고 그녀의 모든 가면 같은 고상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랑 엮였는지 모르는군. 우리 변호사들이 당신들 변호사는 오늘 바쁠 겁니다. 제가 강 팀장을 따라 차에서 내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이미 진술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집을 서둘러 이전하면서 사소한 걸 잊었더군. 그 집은 내 남편의 유언대용 신탁 재산이야. 서연이를 포함한 공동수탁자들의 서명 없이는 못 하나도 팔거나 증여할 수 없어. 민준이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치 아침에 저를 덮쳤던 현실이 이제야 그를 덮친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건 실수예요. 저희는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잘해보려 했다는 건 퇴원하는 날 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쫓거나 위임장으로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가지 않는 거야.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잘해보려 했다는 건 남의 회사를 통해 20억이 넘는 돈을 이체하거나 너희들 사기 계획에 내 은행 평판을 이용하지 않는 거고 이건 사기이자 절도야. 사실이 아니에요. 유라가 끼어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증명 못할 거예요. 서류가 스스로 말해줍니다. 이 형사가 사무적이고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최유라 씨, 같이 가시죠. 김민준 씨, 당신도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전 아무데도 안 가요. 그가 날카롭게 말하고는 마지막 기회인 양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가족 문제라고 말해주세요. 우리끼리 해결할 거라고요. 가족끼리는 현관에서 끝났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법대로야. 유라는 휴대폰 쪽으로 움찔했지만 수사관이 거칠지 않게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욕 가운 차림인 사람,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아무도 이런 장면을 좋아하지 않지만 모두 유리창 너머의 폭풍우를 보듯 지켜봅니다. 당신은 몰라. 그녀가 차로 호송되는 동안 제 어깨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에겐 연줄이 있어. 연줄은 좋은 거지. 제가 악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휴대폰이 녹음 중이고 거래 내역에 서명이 남아있을 땐 말이야. 그녀는 차에 태워졌고 문이 둔탁하게 닫혔습니다. 민준이는 현관에 서서 저와 복도에서 이미 증거물 봉투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모든 걸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나는 사실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일 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서명할 줄 아는 사람. 그 능력은 아직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가지 못했어. 강 팀장의 무전기가 지지직거렸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무전을 들었습니다. 저는 단편적인 말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본청, 사무실, 진입, 추가 2명.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서울 사무실 주소지에서도 작전 중입니다. 체포된 인원이 있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대화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사람처럼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다 설명할게요. 그가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고 오랜만에 목소리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든 걸 알지는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집안 깊은 곳에서 금고가 열리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팀장이 손을 들고 수사관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잠깐, 서재에 누가 있나?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집안에 누군가 더 있다는 것을. 그 쇠 긁히는 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강 팀장이 손바닥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웠고 우리는 거의 동시에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순간 식당의 그늘 속에서 윤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다급함이 역력했고 가슴에는 납작한 봉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문으로 달려갔지만 수사관이 문턱에서 부드럽게 거칠지 않게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봉투가 열리면서 열쇠 하나가 미끄러져 나오고 뒤이어 명판처럼 생긴 좁은 금속판이 떨어졌습니다. 비밀 금고군. 이 형사가 짧게 말했고 2명의 수사관이 이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남편의 전집이 꽂혀 있던 책장 뒤편의 패널이 움직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벽에서 얕은 금고가 나왔습니다. USB가 든 봉투, 법인 인감 2억에 제 부동산 권리증, 집문서, 신탁 정관. 제가 제 열쇠꾸러미처럼 손끝으로 기억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로고가 밝힌 두꺼운 서류철도 있었죠. 기록하고 포장해.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윤 여사님, 같이 가시죠. 윤 여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마치 자기 것을 빼앗은 사람인 양 쳐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사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종이와 진한 커피 냄새가 났죠. 램프는 책상 위를 동그랗게 비추었고 벽시계는 평소보다 더 크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앉아 목의 건조함을 달래기 위해 물을 조금씩 마시며 이 형사가 압수품 목록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이라는 단어에서 그는 잠시 멈추고 강 팀장과 시선을 교환한 뒤 서류철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가입됐습니다. 보험금 액수가 큽니다. 수익자는 김민준 씨고요. 순간 제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글자는 보이고 의미도 이해했지만
그것이 소리내어 익히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숨을 쉬고 넷까지 세고 예전에 남편의 장례식 후에 배웠던 방법이었죠. 서명은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제 서명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본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많았죠. 이건 따로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강 팀장, 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보험증권을 옆으로 치우고 서울이라고 표시된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태민인베스트 사무실을 수색한 동료들이 여사님의 중환자실 사진과 의료기록, 사본을 압수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접근이 제한되는 정보죠. 저희는 이미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여사님 차트를 여러 번 열람한 병원 직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녀 계좌로 관련 회사에서 돈이 입금된 내역도 확인했고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주기적이었습니다. 모간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20일이 더 짧을 수도 혹은 다르게 끝날 수도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법적으로 신중한 단어를 고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치료 지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강 팀장이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화 내용에 타임라인을 앞당긴다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는 점도요. 수술 직후의 위임장 이야기가 얼마나 빨리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했죠. 민준이는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픈 곳을 찌르는 이름, 알고 있었을까요? 의료적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흔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와 돈 문제에 대해서는 네, 가담했습니다. 보험증권은 서명과 가입 경위를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속임수 없이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의 반응은 서류 못지않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변호사들의 변명으로 포장되기 전에 지금 그의 말을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시계 소리와 제 숨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참관해도 될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눈을 보고 싶어요. 어차피 대질 신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옆방 유리 너머에서요. 접촉 없이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는 필요 없어요. 서연이가 제 어깨를 살짝 주며 마치 저를 현실로 돌려놓으려는 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힘들면 바로 나오자. 기억해, 넌 비난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의지해 온 것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았고 강 팀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들어오시죠. 저는 일어나 옆방으로 가서 반투명 유리 앞에 섰습니다. 맞은편 책상 위에는 이미 생명보험 증권, 병원 기록 출력물, 제 부동산 권리증이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깨끗한 조서용지가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철컥 소리를 냈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가족끼리 해결해요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진실이 펼쳐질 테니까요. 빗장이 내려지고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듣거나 아니면 영원히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정확히 1초가 걸렸습니다. 그는 악당처럼 끌려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몸을 가릴 것이 없어진 사람처럼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축 처졌고 수염은 거뭇했으며 손은 기계적으로 소매뿌리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양복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던 시절의 버릇이었죠. 옆에는 메모장을 든 젊은 변호사가 있었고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 팀장이 권리를 설명하고 물을 권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 마치 구원의 틈이라도 있는 듯 책상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진술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허세는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투명 유리 뒤에 서서 말 자체보다 그 사이의 침묵을 포착하려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보다 그곳에 항상 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3년 전, 단기 투자, 실패한 거래, 저축액 손실, 최 회장이 도와주었고 큰 프로젝트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징검다리는 목에 감긴 밧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라, 거기로 가라. 어머니한테서 서류를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 혼자 뒤집어 쓴다. 유라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명의만 바꾸면 어머니께 더 좋을 거예요. 집은 너무 벅차고 요양원에서는 돌봐주잖아요. 충성도 테스트였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위임장은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재촉했습니까? 유라가요. 민준이는 한 점을 응시하며 인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합병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투자 계좌의 돈은요?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임시 안전 자산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서명할 서류는 그들이 가져왔고 저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아니, 파고들지 않는 척했죠. 강 팀장은 침묵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생명보험 증권을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10월 말에 마른 잎사귀처럼 조용히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액수가 큽니다. 수익자는 당신이고요. 민준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강한 빛을 본 듯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목을 읽고 페이지를 넘겨 서명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가 가입한 게 아니에요. 그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희 보험 관련 일은 유라가 다 처리했어요. 우리 부부 보험 때문에 서명해달라고 자주 부탁했죠. 안 보고 서명했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를 상대로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확인해 볼 겁니다. 이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명 감정, 신청 경로, IP 주소. 자, 이제 이겁니다. 그는 병원 기록 출력물, 차트 접속 기록, 근무 외 시간, 간호사 이름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찍힌 중환자실 사진도요. 민준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피를 다 쏟아낸 사람처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강 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하고 직업적이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기록을 뒤질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계좌로는 최 회장 일가와 관련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됐고요. 맙소사, 민준이가 거의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정말 그들이 서류를 처리하려고 시간을 끄는 줄로만 알았어요. 어머니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여금고에 접근한 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형사가 대화를 다시 사실의 영역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유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그 다음엔 은행에요. 저는 갔어요. 알고 있었고 제가 한 짓입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어떤 방어적인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유리 뒤에 있던 저는 안에서 무언가가 움츠러들었다가 1mm쯤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과 돈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병원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의 눈빛에서는 연기가 아니라 공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 팀장이 억양의 변화 없이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계획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회사들, 연계된 감정평가사들, 용도 변경을 승인해준 사람들, 전자기기도 접근 권한 드릴게요. 휴대폰, 노트북 가져가세요. 가능하다면 수사협조 감형을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절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변호 전략을 논의한 듯 보였습니다. 마크 변호사가 조용히 법률 용어 몇 개를 덧붙이며 조서에 맞게 서류를 조심스럽게 수정했습니다. 강 팀장이 기록하고 기간, 주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은행 업무처럼 줄, 날짜, 성명. 저는 어느새 숨을 고르게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다는 것 속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사람을 지탱해주는 어른스러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문이 노크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복도에 익숙한 재킷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사관이 강 팀장의 귀에 몸을 기울여 짧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강 팀장은 민준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협조하기로 했고 입원 기간을 늘리기 위해 처방을 조작하고 가벼운 세균 오염을 유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주도자는 유라 씨였습니다. 민준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몰랐어요. 그가 먹먹하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당신에 대해서는 강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 흔적은 없지만 금융 관련 혐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그는 신호처럼 서류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건조한 알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가 아닌 척했지만 유리 너머로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 여사님이 모든 것이 유라 씨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민준 씨도 핵심 결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유라 씨는 간호사와의 상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민준 씨가 이를 승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확인해 볼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잠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길고 긴 정적. 민준이가 손을 내리고 강 팀장이나 변호사가 아닌 저를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거의 숨을 내뱉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제 몫은 책임지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불필요한 강압 없이 들어왔습니다.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준 씨 체포합니다. 가시죠. 그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 한번 마치 더듬듯이 제 쪽 유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서연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고 읽었습니다. 선영아, 급해. 보험증권 서명. 예비감정 결과 내 것이 아니래. 그리고 신청서 IP 주소도 서울의 다른 곳이야.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본인 직접 출석이라고 기재돼 있고 방문 기록부에는 유라 서명이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호송 인력과 함께 차갑고 텅 빈 얼굴로 머리를 묶은 유라가 조사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생명보험 증권을 보고 움찔하더니 천천히 제가 서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유라가 단호하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게임 한번 해볼까요? 유라는 마치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등은 꼿꼿했고 턱은 치켜들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단지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만이 그녀의 자신감이 금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 앞 책상 위에는 보험증권, 병원기록 출력물, 압수품 목록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시선은 결국 자신의 서명이 적힌 본인 직접 출석 항목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평범한 인간적인 감정이 스쳤지만 이내 익숙한 차가운 가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을지 아시겠죠? 강 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명보험 증권, 의료 차트 접근, 처방 변경, 그리고 타인명의 서류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입니다. 변호사는 2시간 후에 올 겁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잠시 침묵, 유리 너머로 저를 향한 시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마 아름다운 문장 싸움이 아닐 겁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고 저는 어디서 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거래하려는 습관만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저를 화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법정과 판결 없이는 끝이 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봄은 예고 없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는 늘 그렇습니다. 어제는 보도블록 옆에 얼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축축한 흙과 손바닥으로 덮어주고 싶을 만큼 가느다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서류는 필요한 모든 사무실을 거쳐갔습니다. 수사, 감정, 재판, 아름다움이라고는 없는 적나라한 사실과 길고 지루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마침내 도착해야 할 곳에 닿았습니다. 최 회장 일가는 결국 협상에 응했습니다. 최 회장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윤 여사는 그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지만 역시 수감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유라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권리지.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마치 찬바람이 들기 전에 창문을 닫듯 그 주제를 닫아버렸습니다. 간호사는 형량이 더 가벼웠습니다. 수사협조가 참작되었지만 실형 자체는 피할 수 없었고 그녀의 자백으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마지막 잘못된 주사 한 방울까지 드러났습니다. 민준이는 수사협조, 금융범죄에 대한 자백, 수사도움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회봉사는 무거운 단어지만 정직한 단어였습니다. 집은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수사 초기에 모든 등기 절차를 중지시켰고 이후 거래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등기소는 모든 것을 원상복구했습니다. 신탁 서류와 최 씨 일가의 대여금고에서 압수된 장신구 일부도 돌아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에메랄드 귀걸이. 저는 나중에 그 귀걸이를 해변의 매끄러운 조약돌처럼 손바닥 위에서 오랫동안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기억도 보석이지만 전당포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와 서연이는 집을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물쇠를 바꾸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은행 설정의 구멍들을 끈기 있게 메우고 비밀번호와 카드를 바꾸고 편리함을 약속했던 모든 가족 연동 계정을 해제했습니다. 저는 다시 방들을 둘러보며 남편이 좋아했던 것처럼 책상을 창가로 옮기고 낡은 담요를 못에 걸고 요리법들을 상자에 정리했습니다. 장미는 제가 직접 옮겨 심었습니다. 천천히 쉬어가며 벤치에 지팡이를 기댄 채로요. 흙은 따뜻했고 검었으며 살고 싶게 만드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웃들은 알다시피 대도시 사람들은 종종 폐쇄적으로 보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우리가 한 길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우리는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주민회의를 열어 동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매끄러운 혀를 가진 컨설턴트들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어떤 위임장에 서명하면 안 되는지,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주의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낯선 조력자는 들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이 있으면 전화해서 함께 가주기로 했죠.
모퉁이에 사는 아주머니가 사과 파이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예전에 병원에 계실 때 저희가 국 끓여다 드렸잖아요. 이제는 파이로 기운 차리게 해드릴 차례가 왔네요. 그 말은 우습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정함에 우스웠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탱한다는 사실에 진지해졌습니다. 남편의 신탁재단도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사회의 활동 방향을 넓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인보호, 위임장에 대한 강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무료 상담,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동네에서 젊고 열정적이면서도 똑똑한 변호사를 찾아 재단 소속으로 위촉하고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상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모든 이야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결과일 겁니다. 흉터를 숨길 수 없다면 차라리 힘의 원천이 되게 하자는 마음으로요. 민준이는 편지를 썼습니다. 불평도 압박도 없이 단정하게요. 정원과 이웃들 그리고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매번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장갑차처럼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읽는 책, 목공 작업, 그리고 할 말이 없을 때 침묵하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해 썼습니다. 저는 바로 모든 편지에 답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답장은 했습니다. 대화의 윤곽은 천천히 그려졌습니다. 변명 대신 정직한 말,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대신 사실들, 저는 한 번 그를 찾아갔습니다. 약속도 눈물도 없이요. 우리는 면회실 책상에 앉아 일회용 컵에 담긴 차를 마시며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 몇 구절을 다시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저는 각자에게 이제 자신의 길이 생겼다는 느낌을 안고 떠났습니다. 제 길은 집으로, 그의 길은 속죄를 통해. 그 길들이 다시 만날지는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억지로 이어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가끔 저녁이면 길 건너 새로 이사온 이웃이 찾아옵니다. 사과 파이와 실내악 연주회 전단을 들고서요. 우리는 웃고 시에 대해 논쟁하고 모종을 교환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고통과 서류뿐만 아니라 비온 뒤의 공기, 햇볕에 녹은 땅, 부엌에서 울리는 찻숟가락 소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교훈이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교훈은 없습니다. 제 교훈은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친절이 경계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 신뢰는 빈 종이에 하는 서명이 아니라 서류와 머리로 하는 작업이라는 것.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공동 열쇠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당신의 플랜 B를 준비해 두라는 것. 편집증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녁은 고요하고 정원은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수국을 심었을 때처럼 향기롭습니다. 집 안은 밝습니다. 창문을 새로 닦았더니 빛뿐만 아니라 확신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휴대폰은 옆에 놓여 있습니다. 무서운 메시지도 남의 급해요도 없이요. 내일은 재단에서 옆 동네 어르신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위임장을 확인하는 법과 누군가 과도하게 도우려 할 때 신청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모레는 정원, 전지가위, 그리고 약속된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웃이 이미 전화해서 말했죠.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어차피 계속 거절하실 테니까요. 저는 혼자 삽니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속에 저의 새로운 시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